네, 인사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 중인 오규철이고,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 저 앞에 제목에 쓰여 있듯이 Fundamentals of Devices입니다. 이 디바이스 뒤에 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붙어 있었냐면은, 잠시만요. 네, Fundamentals of Wire Balloon Stent Assist Device Closing까지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해도 1년 내내 얘기해도 뭐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이드와이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가이드와이어 중에서 이제 코로나리 안에 들어가는 와이어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014 와이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0.014인치여서 그렇고요. 이 가이드와이어가 사실 처음에 코로나리 안지오, 코로나리 인터벤션을 할 때부터 사용이 됐던 건 아닙니다. 그런지가 1979년도에 처음으로 PTCA 포발을 했을 때는 보면은 와이어가 없습니다. 벌룬 끝에 그냥 짧게 달린 와이어만 있어가지고 그냥 벌룬을 블라인드하게 집어넣는 게 다였고요. 그래서 이때는 항상 프록시말 리전만 시술을 할 수 있었지 뒤에는 하지도 못하고, 그것마저도 뭐 리전 접근이 어려우면은 시술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도에 존 심슨이라는 사람이 그냥 와이어를 풍선으로 좀 왔다 갔다 빼고 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좀 더 긴 와이어가 나타나게 되었고, 84년도에는 이렇게 생긴 굉장히 어찌 보면 지금은 보면은 굉장히 조잡한 와이어를, 심지어 그 길이도 한 3m나 되는 롱 와이어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 와이어에 오버 더 와이어 그리고 모노레일을 써가지고 벌룬을 넣고 빼고 하면서 시술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코로나리 안에서 아니면 혈관 안에서 가이드와이어를 쓰게 되는 경우들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어떤 거에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액세스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코로나리 가이드와이어 역시 이런 코로나리 베슬에 쉽게 접근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거기까지 잘 운반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전이 있으면은 그 너머로 이제 와이어를 넘기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접근하기 그냥 디바이스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이드 브랜치로 역시나 그 디바이스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이 잘 넘어가도록 그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길이나 측정을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긴 하겠지만 코로나리 와이어 중에서 이제 레디오 오페크 마커가 끝에만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이 길이가 33cm, 30mm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중간쯤 넣어놓고 찍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0mm 되겠구나, 아니면 반 정도면은 리전 15mm네 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써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지 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가이드와이어를 이제 고를 때 뭐 어떤 와이어를 골라야 되고 언제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고 또 뭘 또 고려를 해야 되냐, 제가 뭐 다 설명을 해드리긴 어렵겠지만 이제 나중에 뭔가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와이어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그 왜 조영술에서 시술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업체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벌룬이 새로 나왔습니다, 뭐 스텐트가 새로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딜리버리빌리티가 좋고요, 얘는 뭐 어쩌고 하는데, 처음에 사실 듣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영어니까 뭐 잘 배달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와이어 관련해서는 이 정도 용어들은 그래도 적어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톨커빌리티, 토크를 얼마나 잘 주느냐. 내가 이제 우리가 와이어를 뭐 대부분 한 1.5m, 1.5m보다 좀 안 되는 와이어를 이제 코로나리 안에 넣어놓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끝에서 조작을 했을 때, 내가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프록시말에서 한 바퀴 돌리고 했을 때 디스탈에서 똑같이 한 바퀴 돈다. 그러면 1대1인데 이건 굉장히 만족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이제 트래커빌리티, 딜리버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 끝이 잘 넘어갔을 때 그 와이어 뒤쪽 부분들이 잘 넘어가는지, 결국엔 얼마나 잘 와이어가 코로나리 리전 안으로 들어가는지가 되겠습니다. 텍타일 피드백, 이것들은 사실 직접 코로나리 와이어를 코로나리 베슬 안에 넣어놓지 않으면 그 느낌이라는 거를 알기 힘든,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데요. 이게 과연 딱딱한 리전에 닿아 있는지, 리전 베슬 월 밖으로 나갔는지, 굉장히 소프트한 리전에 걸려 있는지, 이런 촉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와이어의 그런 이제 특성입니다. 또한 팁 로드 스티프니스, 와이어 끝에 있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좀 더 소프트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스탠더드한 서피스에 눌렀을 때 그 힘에 따라서 이제 팁 로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팁 로드가 셀수록 훨씬 더 잘 넘어가겠지만 어딘가 베슬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팁 로드가 약하면은 이제 베슬월 밖으로 뭐 페네트레이션 될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리전을 넘어가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팁 로드와 함께 팁 서피스, 팁이 얼마나 넓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페네트레이션 파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트, 이제 가이드와이어를 넣어놓고 디바이스를 거기에 안쪽으로 전달을 할 때 얼마나 가이드와이어가 잘 지지를 해주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와이어 컴포넌트는 흔히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코어, 이 가이드와이어 안쪽에 있는 쇠로 된 부분입니다. 그 물질로는 이제 그냥 스틸이나 아니면 그런 합금, 니티놀이라는 니켈 타이타늄 알로이로 되어 있고, 이러한 코어 자체가 팁 로드, 플렉서빌리티, 토커빌리티,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특성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얼마나 코어가 두꺼운지에 따라서 서포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코어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얇아지면서 길게 테이퍼가 되는지 짧게 테이퍼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런 트래커빌리티, 리전을 잘 넘어가는 힘 특성, 그리고 그렇게 끝에 U자 모양을 만드는 프롤랩스가 되는 특성도 결정을 해줍니다. 또한 이제 코어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작은 다이아미터면은 좀 더 플렉서블하고, 두꺼우면은 더 서포트는 있고 토크는 있지만 이제 덜 플렉서블하면서 롱 테이퍼, 숏 테이퍼에 따라서 트래커빌리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팁 같은 경우에도 이 코어가 팁 끝까지 있는 코어 투 팁 와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끝에까지 안 가면서 쉐이핑 리본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와 팁 그리고 그 코일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이제 커버, 완전히 이제 끝까지 다 커버가 있는지, 아니면은 끝에는 코일로 되어 있고 중간까지만 커버가 있는지에 따라서 슬리브 형식이 있습니다. 코팅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뭐 하이드로필릭 와이어다, 하이드로포빅 와이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코팅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마찰력을 줄이게 돼서 디바이스가 더 잘 들어가게 되고 가이드와이어 트래킹, 리전 넘어가는 힘이 좋아집니다. 하이드로필릭 코팅 같은 경우 물 묻으면 미끌미끌해지는 건데 쉽게 어드밴스가 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서브인티마나 이제 엑스트라 바스큘러 스페이스로 나갈 위험이 높고, 하이드로포빅 코팅 같은 경우에는 텍타일 피드백, 얼마나 이제 딱딱한지 부드러운 리전인지에 대한 피드백은 좋아지지만 슬리피니스가 떨어지면서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트래커빌리티가 나빠집니다. 요즘에는 이 두 개를 약간 합쳐가지고 하이브리드 코팅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코어, 팁, 디자인, 다이아미터, 팁 로드 쭉 합쳐보면 수만 가지의 조합이 나옵니다. 거기다 코어 증류까지 할 수 있는데, 어느 시술하는 사람이라도 이 모든 와이어를 다 써보지는 못했을 거고, 결국에는 자기가 잘 쓰고 어느 정도 이제 한 5-6가지 정도 필요할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와이어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특성을 알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조형실 이제 벽에 가면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붙어 있죠. 원래 더 큰 사진인데 제가 좀 잘라와서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앞에가 생겼고, 팀 로드가 얼마고, 어떤 와이어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셰프트 서포트가 필요할 때 팀 로드가 어떤 걸 써야 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도움 주는 여러 자료들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이 자료들에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심플 리전, 진짜 간단하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갑자기 이거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하여튼 쉬운 LED 리전이다, 프록시멀 LED 리전이다 하면은 무조건 세이프티 퍼스트입니다. 이런 리전들 쉽게 어느 와이어로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와이어를 하게 되고요. 흔히 이제 이러한 와이어들을 워크호스 와이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소가 이제 열심히 바가는 일을 하듯이 맨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는 워커스 와이어가 좋고, 각 회사별로 워커스 와이어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워커스 와이어들은 이제 컴포지션이나 이제 플렉서빌리티, 서포트가 이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아이들이고, 대부분 끝에는 맨들맨들하고 토커빌리티가 좋고 잘 넘어가는 와이어들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이제 가장 첫 차를 뭘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호스 와이어들 몇 가지 그냥 제가 사용을 해본 3가지와 사용 안 해보고 다른 여러 문헌들에서 추천을 하는 3가지인데 사진이 잘못 들어갔네요. BMW 밸런스 미들웨이트입니다. 이름만 봐도 뭔가 딱 중간을 갈 것 같은 그러한 와이어고, 팀로드는 0.6g 중에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이고 여러 가지 이미 쉐이핑이 되어 있는 그런 와이어여서 굉장히 쓰기 좋은 워크호스 와이어 중 하나입니다. 에버트사에서 만들었고요. 런스루 테루모였던 것 같습니다. 런스루 NS 역시나 워크호스 와이어라고 이제 자사 홈페이지에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0.6g, 요즘 엑스트라 서포트도 있어서 조금 서포트까지 충분히 더 주는 그런 와이어입니다. 시온블루, 시온 역시나 팀로드 0.5에서 0.7g 사이에 충분히 워크호스로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와이어들이고, 이제 여러 가지 외국 같은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많이 초이스 플로피라는 와이어도 워크호스 와이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톨초스한 리전 같은 경우 굉장히 앞서 이건영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꼬불꼬불한 그러한 것들은 이제 훨씬 더 와이어가 넘어가기도 힘든데요. 이러한 리전의 와이어링을 할 때는 플렉서빌리티, 루브리시티, 체커빌리티 등을 고려를 해서 좀 높은 와이어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하이드로필릭 커버가 있을 경우 좀 더 이제 미끌미끌 잘 넘어갈 수 있고요. 이제 미끌미끌 넘어가면서 이제 밖으로 또 새 나가는 걸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스티프한 팁보다는 소프트한 팁을 사용을 하고 넘어갈 때 이제 프롤랩스, U자 모양을 J자 모양을 만들 프롤랩스가 되면은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리전을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톨초스 리전 자체가 넘어간 다음에 이제 잘 안 펴질 경우에 오히려 이제 디바이스 딜리버리가 어렵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러피니스를 포기하고 좀 더 서포트가 좋은 와이어를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퍼케이션 리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이제 스턴트를 넣고 이제 옆에 사이드 브랜치가 제일 되면 그런 걸 리크로싱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이제 스탠트가 이미 들어가 있고 이제 좁아져 있고 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플러피하면서 슬리퍼리 와이어 그리고 좋은 트래커빌리티가 있는 와이어를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좁은 데를 뚫고 넘어가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팁 로드는 조금 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메인 브랜치와 사이드 브랜치를 두 개를 이제 와이어링을 하고 크로싱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두 개는 다른 와이어를 써서 이게 안 되면은 좀 다른 것도 써보고 왔다 갔다 바꿔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 처음에 이제 뚫을 때는 좀 더 하드하고 페네트레이션이 좋은 와이어를 쓴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넘기고 나서는 뭐 마이크로 카테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좀 더 트래킹이 편한 플러피한 와이어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사이드 브랜치 프로텍션을 한 다음에 스탠팅을 할 때 이 스탠트와 이제 리전 사이에 와이어가 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제 폴리머 커버가 있는 와이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스탠트 스트럿에 나오면서 이제 그런 재킷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사이드 브랜치 프로텍션을 할 와이어는 폴리머 커버가 없는 게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러한 물론 소프트한 와이어를 써가지고 넘기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어떨 때는 도저히 안 뚫릴 때는 진짜 하드한 이런 가이아 세컨드 와이어를 가지고 사이드 브랜치를 넘겨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트롬보틱 어클루전의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미 환자들이 대부분이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스탈 베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근데 또 트롬보틱 어클루전은 그렇게 하드한 리전이었고 대부분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페네트레이션이 좋은 와이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빠르게 리전 크로싱을 할 수 있는 와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대부분 어떨 경우에는 이제 플락 럽처 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서브 인티멀 트래킹을 잘 할 수 있는, 서브 인티멀 트래킹이 잘 될 수 있는 와이어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프록시멀 서크에 토탈 어클루전이 있고 칼시피케이션도 보여가지고 이제 잘 넘어갈까 걱정이 되지만, 그냥 쉬운 가이드 와이어로 후루룩 넣으면은 그냥 그 부분은 소프트한 리전이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CTO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CTO에 대한 것은 이제 한 세션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특별한 와이어들이 있습니다. 로타 와이어, 프레셔 와이어, 익스텐션 와이어였는데, 로타 와이어는 진짜 5만 가지 문제를 다 일으킬 수 있는 와이어입니다. 뭐 끊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꼬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와이어인데, 이것은 진짜 경험을 통해서밖에 배울 수 없을 것 같고, 프레셔 와이어 역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이제 무선으로도 되고 하긴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 프레셔 와이어 뒤에 연결만 돼 있으면 토커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체커빌리티가 나쁜 그런 와이어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일반적인 워크호스 와이어보다는 굉장히 리전 크로싱 하는데 어려운 와이어고요. 익스텐션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오버 더 와이어 시스템을 사용을 할 경우에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쉐이핑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진짜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것들처럼 나와 있는 자료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사실 경험이고 각 오퍼레이터마다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한 가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어찌되었든 어느 정도의 쉐이핑을 해가지고 충분히 리전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쉐이핑을 먼저 해주는 게 좋지, 안 그러면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멀티플 와이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와이어를 한꺼번에 이제 한 포트에 여러 가지 넣어 놓을 때는 이 와이어들을 또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팁 같은 경우에는 두 와이어를 좀 다른 거를 고르면, 색깔이 다른다든지 뭐 끝에가 약간 느낌이 다른 와이어를 고르면은 육안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프록시멀 팁, 밖으로 나와 있는 끝을 약간 뭐 디바이스 넣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살짝 조작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레이프나 꺼즈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트위스티드 와이어 같은 경우 이렇게 멀티플 와이어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서로 와이어가 꼬이면서 나중에 벌룬이나 스텐트가 안 들어가고 다 빼고 다시 와이어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몇 가지 또 팁은 어려운 브랜치, 뭔가 많이 조작을 가해야 되는 브랜치를 먼저 와이어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쉬운 브랜치를 최소한의 조작으로 와이어를 하면은 그렇게 두 와이어가 꼬이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제 몇 가지 특수한 컨디션은 버디 와이어링, 와이어를 넣어놓고 근데 이제 리전이 너무 톨처스하거나 그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아서 잘 디바이스 벌룬이나 스텐트가 안 넘어간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와이어를 이제 같은 브랜치 안에 넣어놓고 서포트와 밴드를 펴주면서 디바이스 딜리버리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LAD PCI를 할 때 서컴플렉스의 와이어를 넣어서 서포트를 좋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소프트한 와이어를 넣어서 밀면은 가이딩이 제일 되지 않고 좀 빠져나온다든지 여러 와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벌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벌룬을 PCI에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요. 처음에 그냥 벌룬 포박만 하는 경우, 스텐트를 넣을 때 프리딜라테이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포스트 딜라테이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리딜라테이션 같은 할 경우에는 그냥 리전 프레퍼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리전 프레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다이를 쏨으로 인해서 이 리전에 어느 정도 다이미터가 어느 정도 되고 랭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 딜라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를 풀 익스펜션 해가지고 이제 추후에 성적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벌룬 같은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에 따라서 흔히 세미 컴플라이언트 벌룬, 난 컴플라이언트 벌룬, NC 벌룬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세미 컴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를 올리면 올릴수록 프레셔가 잘 증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프레셔들은 이 벌룬 전체에 있어서 압력이 저항이 제일 적은 곳으로 프레셔가 쌓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중간에 리전이 있으면은 약간 닭본, 개뼈다귀 모양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양쪽 부분에 엣지 다이섹션이 생기기 쉽습니다. NC 벌룬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자체가 변화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크게 변하지는 않고 좀 더 높은 프레셔에 대해서 충분히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NC 벌룬 같은 경우에는 그 리전까지 잘 안 넘어가는 그 머티리얼 자체가 덜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딜리버러빌리티가 떨어집니다. 흔히 생각하면은 세미 컴플라이언트는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 컴플라이언트는 조금만 얌체공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프레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스텐트나 벌룬의 그 박스를 보면 이제 노미널이 얼마고 뭐 버스트가 얼마고, 처음에 조형실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숫자를 계속 얘기하는데 뭔가 싶은데, 노미널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그 벌룬이 나 얼마 늘어날 거야 라고 하는 데까지 늘어나는 딱 그 프레셔입니다. 흔히 세미 컴플라이언트 같은 경우 뭐 6에서 8 정도, NC 같은 경우에는 뭐 12 정도가 이제 흔히 사용되는 노미널 프레셔고요. 레이티드 버스트 프레셔, RBP입니다. RBP는 흔히 이제 95%의 확률로 그 풍선의 99.9%가 안 터지는, 여기 버스트 프레셔까지 하면은 이 풍선이 웬만한 확률로는 안 터진다라는 것의 버스트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 더 와이어와 이제 래피드 익스체인지 모노레일인데요. 오버 더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흔히 생각하는 끝에와 끝에까지 이제 와이어가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포트는 대부분 2개가 있게 되고요. 와이어를 넣어놓고 뒤에서부터 쭉 이렇게 넣게 되는데, 흔히 뭐 우리가 예전 전공의 때부터 C라인도 넣어보고 하다 보면 절대 이 와이어의 한쪽 끝은 누군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버 더 와이어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 와이어 길이도 훨씬 더 길어야 되고, 들어갈 때부터 플로우를 보면은 이제 레디에이션도 훨씬 더 많이 쬐게 됩니다. 그래서 한 3m 와이어가 필요하고, 대신에 다 넣어놓고 이 와이어를 다 빼도 다시 그대로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다른 와이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 수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제 2명의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한 명은 빼고 한 명은 와이어 잡고 있고, 그리고 장점 중 하나는 서포트가 좋아서 리전을 넘어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RX라고 흔히 적혀 있는데 이제 래피드 익스체인지고 모노레일인데, 끝에만 와이어가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와이어 벌룬 카테터 밖으로 빠져나와서 와이어가 나옵니다. 훨씬 더 빨리 와이어 잡고 그냥 쭉쭉 당기면은 여기 밖에까지 나올 때까지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익스체인지가 가능하고, 따라서 방사능도 더 적게 쨘 수 있습니다. 앞서 와이어의 여러 가지 용어를 설명드렸듯이 이제 벌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푸셔빌리티, 얼마나 이게 밀었을 때 잘 딜리버가 되는지, 트래커빌리티, 리전을 얼마나 와이어를 따라서 잘 넘어가는지, 크로서빌리티, 리전이 있으면 리전 프록시마에서 디스탈까지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와이어 무브먼트, 와이어의 이제 저항과 와이어와 디바이스 자체의 저항은 없는지, 또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타임, 인플레이션 했을 때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적게 빨리 바람이 빠지는지, 또한 프로파일, 이제 팁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스페시피케이션이 있고, 이런 내용들 특히나 이제 뭐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벌룬이나 스텐트 상자를 보면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수한 벌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드러그 루팅 벌룬 (DEB입니다). DEB 같은 경우에 국내에 이제 뭐 몇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드러그 루팅 벌룬을 사용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리전 프레퍼레이션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셀렉션을 하고 빠르게 딜리버해서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리전 프레퍼레이션을 해서 과연 이게 DEB를 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DEB를 준비하는데 DEB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약품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로 닦거나 뭐 물로 플러싱을 하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DEB를 할 때는 빠르게 이제 벌룬과 혈액이 닿는 순간부터 리전에 도달할 때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넣어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한 다음에는 적어도 60초 정도 인플레이션 타임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서컴플렉스 디스탈 쪽에 이제 리전이 타이트한 리전이 있고, 근데 디스탈 서컴플렉스에서 여기를 스텐트했다가 다이섹션이라도 생기면은 뒤쪽으로도 또 곤란해지기 때문에 DEB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에 35mm DEB로 한 90초까지 했네요. 혈압이 잘 버티셔가지고 90초 정도 인플레이션을 하고 파이널 리설트를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가지고 뭐 문제 없이 퇴원을 하셨던 그런 환자입니다. 현재 뭐 이렇게 약품 보험 급여 보시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이제 스페셜 벌룬 중에 하나는 그냥 NC 벌룬인데요. NC 벌룬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공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C 벌룬들을 대부분 이제 어정티브 벌루닝, 스텐트 넣고 이제 풀 익스펜션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어떤 벌룬들은 스텐트가 덜 익스펜션 되어 있는 경우에 들어가면서 스텐트 스트럿에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공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스텐트를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끝에 이렇게 레디오 오페크한 이제 머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넘어가는 그런 벌룬도 있습니다. 좀 더 특별한 벌룬은 뭐 커팅 벌룬, 벌룬의 이제 표면에 칼날이 달려 있어서 커팅 벌룬이라고 하고요. 스코어링 벌룬 표면에 이제 합금 쇠로 된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이걸 벌룬을 필 경우에는 빙글빙글한 마치 이제 용수철이 쇠가 이제 베슬 월에 닿아가지고 다이섹션을 일으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에서는 샤그웨이브 인터베스큘러 리소트롭시 벌룬이라고 풍선에다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샤그웨이브를 주면은 이제 쫙 깨주는 그런 벌룬도 나와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아마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는 스텐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풍선만 넓혔더니 자꾸 리코일이 와고 자꾸 줄어들고 해가지고 이제 스텐트로 충분히 넓혀주자라는 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BMS가 처음 나왔는데 BMS를 쓰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DS가 나왔고, DS도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이제 이번에는 세컨드 DS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에 BMS를 사용을 할 때는 레이트 스럼보시스가 많이 BMS를 쓰다가 퍼스트 제너레이션 DS를 쓴 경우에는 리스테노시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BMS의 가장 큰 문제는 해놨더니 나중에 다시 다 자라들어오고 한 게 문제였는데, DS를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리스테노시스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엔도셀라이제이션이 늦어지면서 이제 스텐트 스롬보시스가 다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개선한 세컨 제너레이션 DS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스텐트를 고를 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벌룬과 비슷하게 딜리버러빌리티입니다. 리전까지 얼마나 잘 빠르게 넘겨줄 거냐인데요. 이런 딜리버러빌리티는 여러 가지 트래커빌리티, 크로서빌리티, 플렉서빌리티, 푸셔빌리티, 얘가 얼마나 말랑말랑하게 리전 뒤에 넘어까지 얇게 잘 넘어가냐가 되겠습니다. 또한 잘 넘어가서 인플레이션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레디얼 스트렝스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지지를 해주냐 라는 게 되겠고, 이런 리전과 베슬 커버리지, 얼마나 이제 스텐트 메탈이 잘 커버를 해주느냐, 그리고 넣고 나서 레디올로직 비지빌리티, 잘 안 보이는 그런 스텐트도 있듯이 스텐트가 잘 보이느냐가 되겠습니다. DS는 흔히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러그, 그 다음에 폴리머, 이 드러그를 폴리머에 섞어가지고 이제 장기간 약품 효과가 지속해주게 되는 폴리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드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티프롤리퍼레이티브 이펙트를 나타내는데, 이제 지금은 흔히 이제 대부분 이제 이뮤노서프레시브 에이전트를 쓰고 있습니다. SES, GES, EES 하듯이 이제 리무스 계열
들이 되겠고요. 이제 안티 프롤리퍼레티브 에이전트 파클리탁스를 사용하고 있는 건 이제 예전 DS들이 되겠습니다.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머가 없으면은 드럭이 이제 잠깐 나타나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DES에 충분한 효과를 못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폴리머들은 반대로 이제 그런 크로닉 인플러메이션과 이제 엔도셀라이제이션을 딜레이하면서 레이트 ISR과 스텐트 트롬보시스의 위험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바이오 스테이블한 폴리머, 안 없어지는 폴리머,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폴리머, 피 속에서 이제 서서히 녹아가지고 없어지는 폴리머가 있고요. 각각의 폴리머도 컨포멀, 스텐트의 사면에 다 있느냐 아니면 아블루미날, 베슬 월에 닿는 쪽에만 있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머 프리 스텐트, 바이오 프리덤이나 크레이트 같이 폴리머가 아예 없는 그런 스텐트도 있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쇠를 얘기하는데요. 예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얇게 만들 수도 없고 140 마이크로미터까지 이제 크고 하지만 이런 두꺼운 스텐트들은 네오 인티말 커버리지를 충분히 할 수 없고 서브큐 트롬보시스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는 다 합금, 백금이나 코발트 크로미움 알로이로 만들어서 이제 thinner 스트럿을 더 얇게 하면서도 충분한 레디얼 스트렝스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합금들은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좋고 엔도셀라이제이션은 훨씬 더 빨리 되고 훨씬 더 얇기 때문에 쉽게 리존으로 딜리버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머티리얼, 스티크니스, 폴리머 타입, 그다음에 코팅 여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텐트들이 다 이제 시판되고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폴리머나 이제 폴리머 타입에 따라서 이제 드러그 일루팅 타임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약간 BMS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럿 티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나오는 스텐트들은 거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60에서 한 80 마이크로미터 사이의 사이를 가지고 있고 이제 바이오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이어서 조금 더 두꺼운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럿이 얇을 경우에 훨씬 더 이제 딥월 트라우마를 줄일 수 있고 인플라메이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스텐트 디자인 같은 경우 이제 스트럿 두께뿐만이 아니라 이 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도 각 회사별로 각 스텐트별로 다른데요. 예전에 사이퍼와 같이 클로즈드 셀 디자인, 모든 것이 그냥 딱딱딱 다 이제 모든 둘레가 다 있는 그런 셀들은 각 셀에 대한 에리어는 굉장히 좁고 메탈 버든이 높지만 훨씬 더 이제 지지력이 좋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사이드 브랜치 액세스가 나쁘고 최근에 나온 이제 오픈 셀 디자인들은 이제 커버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긴 해서 하지만 훨씬 더 플렉서블하고 이제 모양을 맞추기 쉽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티슈 플러스가 더 많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오픈셀인 같은 경우에 네오인티말 하이퍼플라지아가 훨씬 적게 일어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럿 모양은 회사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가 연결되어 있는지 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거는 전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어쩔 때 OCT 같은 걸 보면 이거 보기만 해도 이건 무슨 회사겠구나라고 알 정도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 쭉 종합해 보면은 스텐트 그 thickness나 약품 그리고 어디에 발라져 있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른데 사실 최근의 스텐트들은 그 efficacy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이즈랑 랭스를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인데 스텐트 랭스는 이제 리전이 있으면은 정상에서 정상까지가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다면은 뭔가 리전 중간부터 하게 되면은 다이섹션의 위험도 있고요. 하고 나서 또 그 앞에 부분에 리전이 ISR이 생기거나 드노보 프로그레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노말 투 노말이 좋고 스텐트를 오버래핑 할 거면 약 3mm 정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디스탈 레퍼런스 베슬 다이미터의 1.0이나 1.1 거의 비슷하게 해주라라고 되어 있고 아이브스나 OCT 같은 이미징 테크닉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하이 프레셔로 쭉 길게 인플레이션을 해주는 게 확실하게 스텐트 익스펜션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만약 익스펜션이 불충분하다고 하면은 NC 벌룬을 이용해서 충분히 넓혀주는 게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됩니다. BRS, BBS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 리소버블 베스큘러 스캐폴드 예전에 업졸브라는 이제 에보트사의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펠로 들어올 때쯤 해가지고부터 이제 확 없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많은 외국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이 바이오 업서버블 스텐트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나 많은 스텐트들이 있고 이거보다 한 대여섯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스텐트가 좋으냐 어느 게 좋으냐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스텐트들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몇 가지를 정해놓고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스텐트의 마지막으로 이제 커버드 스텐트인데 이제 꼭 알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조 스텐트라고 했고 지금은 이 빨간색 박스에 그라프트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좋지만 이제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이 그라프트 마스터 같은 경우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스텐트 2개 사이에 이런 이제 그 막을 멤브레인을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두꺼운 겁니다. 스텐트가 두 겹이 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사용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코로나리 퍼포레이션이 생겼을 때 그래프트 스텐트를 대게 될 경우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퍼포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평생 안 쓰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시스트 디바이스라고 주셨는데 어시스트 디바이스라는 게 이제 헤모다이나믹 서포트, 에크모, IBP, 임펠라와 같은 헤모다이나믹 서포트를 위한 것도 있고 다른 이제 PCI를 도움을 주는 어시스트 디바이스들도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내가 요거는 그냥 제목만 이렇게 좀 적어놓고 나중에 보충 수업을 요청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BP는 최근에 루틴한 뉴스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 연구들이 그냥 뉴트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안 좋은 결과들이 많아서 대부분 IBP의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이제 AMI 환자에서 카디오제닉 샥이 있을 경우에 써볼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에크모가 이제 굉장히 그런 헤모다이나믹 서포트를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PCI나 AMI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 있어서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는 없지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임펠라입니다. LV 안에서 피를 쫙 뽑아내서 이제 아우타에서 뿜어내주는 걸로 딱 요만큼의 LV의 시스톨릭 펑션을 도움을 주는 그런 카테터이고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디바이스인데 클로징 디바이스 하나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스큘러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대부분 이제 클로징 디바이스라고 하면 이제 페모랄 어프로치를 할 때가 중요가 되겠는데요. 페모랄 어프로치를 하고 클로징 디바이스를 안 쓰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클로징 디바이스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각각 원리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콜라겐으로 막이야. 그러니까 뭔가 물질로 막으면 이제 안조실이나 실런트맨 링스가 되겠고요. 양쪽에서 베슬월 안팎에서 디스크로 막으면 페모실, 클립은 스타클로즈, 그리고 그걸 묶어주는 거는 퍼클로즈 프로글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다고 해서 크게 도움은 안 되실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그 각각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들이 실제 환자께서 직접 하는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거를 한 10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 다음에 환자에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페모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흔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펠로 1년차의 친구 페모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안전하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고 대신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페모럴 리펑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펑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클로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클립 베이스드 수처 디바이스입니다. 프로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모로 이제 다른 베슬과 달리 이제 수처 미디에이티드 클로징 디바이스고요. 여러 가지 그 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이프하고 안전하게 베슬 클로징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프로글라이드가 유명한 이유는 이제 라지보 클로징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2개 내지 3개까지를 써서 25프렌치 아테리얼 베슬까지 클로징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역시 잘 원하는 그 유튜브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라지보 클로징, 특히나 이제 탑이나 테바, 에바를 할 때 이제 많이 이제 그 큰 베슬들을 많이 잡게 되는데 흔히 이제 프리클로즈, 프로글라이드 2개를 먼저 걸어놓고 그 다음에 닫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크모 같은 경우 뺄 때는 이제 미리 걸 수 없는 이 사람 넣을 때 급하게 넣었는데 미리 걸고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프리클로즈, 퍼클로즈 2개 아니면 퍼클로즈 하나 거기다가 이제 쭉 보면 이제 페모실을 같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좋은 지혈 효과를 이제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에크모 프리클로즈, 퍼클로즈 2개와 페모실을 사용을 해가지고 했더니 잘 막힌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러 가지 페모럴 아테리 액세스의 컴플리케이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제가 너무나 방대한 거를 그냥 쭉 설명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하실 때
그런 것들 뭘 찾아보고 해야 되냐 그런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시면 그건 지나친 욕심이고 몇 가지 자기가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디바이스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주 써가지고 충분히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이 원리도 알고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면은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좋은 PCI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베이직한 컨셉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이제 경험이 더해지게 될 경우에 훨씬 더 훌륭하게 PCI를 할 수 있는 인터벤셔니스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